피가 낭자한 살인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홋카이도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제가 이름하여 홋카이도 살인사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냥. 근데 이 살인사건 현장에 범인의 DNA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천재 검사 고바야시 검사가 다른 사건에 조사를 받고 있던 용의자의 관상을 보고 네가 살인범 같다 그래가지고 무시로 DNA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일치가 되버렸어요. 이런 거는 우리 화성살인사건 DNA 일치 보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이를 추궁하자 알리바이를 못 대니까 이 용의자 X를 검사가 전격적으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검사가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진범이다. 그 논리를 어떻게 펴느냐면 이렇게 펴요.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이건 과학적 팩터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이놈이 범인이 아닐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법률 추론을 하면 99.999%가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X의 변호인이 적극 반발을 하면서 반대 주장을 펴니다. 어떻게 펴느냐면 좋다. 검사는 이 말이 다 맞다 이거지. 그런데 홋카이도 인구가 500만 명. 그다음 우연히 매칭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그 중에 5명은 우연히 나올 것이다. 같은 사람이. 5놈 중에 한 놈이 범인이니까 X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80%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검사의 말이 주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이런 주장을 검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검사의 의견은 틀렸고요. 변호인의 의견이 맞느냐 그럼? 놀랍게도 변호인의 의견도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한 파라독스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검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상황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검사가 저렇게 어떤 우연 확률을 가지고 역으로 딱 진범 유죄다라고 유추하는 그런 논리 오류를 검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50년간, 작게는 30년간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순 엉터리, 오판을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오판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게 잘못 판결을 했다라는 건 사후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DNA 과학수사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화성살인사건도 그런 거죠. 그놈이 진범이라는 건 영원히 묻힐 뻔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오면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놀랍게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아주 높은 확률로 적지 않은 확률로 오판을 저지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러면 이게 오류라는 건 네가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논리 구조가. 그래서 인공지능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추론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다는 그런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수학 공식을 가지고 재판을 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거를 시나리오 베이스로 원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거든요. 이게 정보들이.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혹은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떤 사상이 들어왔느냐 하면 어떤 추론, 어떤 법적 추론 혹은 수학 추론, 무슨 추론을 할 때 인간이 디시전을 내릴 때 그게 컴퓨터처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아니한다라는 논리가 확 퍼져버렸던 거죠. 우리는 모두 인지 편향을 가지고 편향된 사고로 결정을 내린다. 이 이론이 굉장히 물밑에서 시카고 학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가 카너만 박사가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대중화되는 이론들을 했습니다. 카너만 박사가 인지 편향의 심각성을 대중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대중적인 책에 어떤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느냐면 물론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판사들이 가석방 판결을 할 때 판결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밥을 재판할 때 좀 배가 쭉 고팠을 때는 이 가석방 인정률이 쭉 떨어지다가
선행을 딱 주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재판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면 판사들이 또 관대하게 재판합니다. 배고픈만 또 리젝트. 그래서 놀라운 이 논문을 발표하자 이스라엘 판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기자들이 여기서 비꼬는 겁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정확하게 사례를 읽어보지 않고 배가 고프면은 기분 나쁘다고 리젝트, 배가 부르면 오케이, 이 따위로 판결하냐. 그래서 사법정의가 포도당에 있느냐고 비꼬고, 이게 이제 이 카너먼 박사가 딱 소개를 하니까 사실은 물밑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퍼블리싱이 거의 안 됩니다. 이런 논문. 왜냐하면 신성한 판사님을 공격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많이 돼 있더라. 이게 실마리가 돼가지고 아하, 재판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요 인지 편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싹 퍼지면서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 그 이후에 이걸 이어받았던 인공지능 학자들이 2003년 4년도에 드디어 재판 예측하는 프레디쿠스를 만들게 됩니다.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예 재판 자체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추론모신을 바로 도입을 시켜라.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에스토니아 여자 대통령께서 한국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4차 산업혁명을 그 기술을 에스토니아 깃발을 먼저 꽂겠다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 행정기관, 법률 서비스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데이터를 전부 축적시키고 거기에 AI를 들어놓고 그 깃발을 인공지능 판사로 먼저 들겠다. 그래서 이걸 5년 정도 시범 서비스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AI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실제 AI 판사가 직업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헌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헌법을 바꿔서 3심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나는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영심을 만들어서 맨 처음 초기 의사결정은 AI한테 맡겨보겠다. 만약에 시민들이 그게 더 공정하다고 하면은 이제 판사들이라든지 판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판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당시 때 미래학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결 시스템은 AI가 절대 도입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럼 미래학자들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헌법 자체를 다 뜯어고치겠다라 그런 시도가 놀랍게도 일어나고, 물론 선진국에서는 국방부도 안 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이 뭐냐면 신선한 재판에 이 정도로 과학기술을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2000년, 3000년, 1만 년 이상 법률 세계에서는 다른 도구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 세계가 AI 때문에 혁명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톰 크루즈가 이혼을 했는데요. 썬댐이라는 이 배차 학자가 나는 톰 크루즈가 이혼할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알았는데 나는 뉴턴 방정식보다 더 놀라운 이혼 예측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발표를 합니다. 그 예측 함수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이 톰 크루즈의 이혼을 예측하는 그 함수의 모형이 움직이는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기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우리 목표는 이 fx가 뭐냐 이거죠. 그 함수가. 그래서 썬댐이 짜잔 하고 딱 보여주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방정식 이론보다 더 복잡한 이온 함수를 딱 보여줘. 이게 너희들 인생을 예측하는 예측 기계다. 그러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학문의 오직 유일한 기본 원리 함수를 만들면 그만인데 인풋 패턴은 충분히 우리의 상식으로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못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주는 게 물리학에서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나 행동 이 패턴에 대한 만유 법칙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썬댐 의하여 니는 이걸 찾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요런 컨퍼런스 자리에서 썬댐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혼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30년간 싹 다 끌고 통계 자료를 하나하나 손으로 조합해가지고 완전히 생노가지로 찾아냈대요. 그렇게 해서 찾으니까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그따위가 뭐 학문이냐고. 그러니까 썬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나는 네가 이혼할 줄 알고 있다고. 뭐 학문이 그건 말할 거는 그건 난 알 바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큰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물리학 이후로 학자들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썬댐이 말하는 이 말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썬댐이 뭘 비꼬았느냐 하면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인간을 진짜 복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물리학이. 이제 대충 우주의 원리를 알면 됐지.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은 인간의 무엇일까 행동에 침투할 수 없는 학문이라 그거를 자기가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데이터만 있으면 주문국으로라도 나는 예측하는 예측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철학입니다. 인간은 어떤 포지션에서 0을 0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비서식으로 보자마자. 그래서 숫자를 딱 적어서 우리는 딱 보면 알죠. 근데 아까 기계를 보셨지만 기계는 방향이 틀어지면 그 피처가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엉터리 답을 하는 거죠. 요거를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인간을 어떻게 해서 막 사물이 변하는데 그게 한치의 의심 없이 딱 보자마자 안 하고 우리는 사람을 한 번만 딱 보면 이렇게 옆에 떡 서있어도 딱 알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본다라는 것의 비밀을 드디어 밝히게 되는데 이게 1981년도에 완전히 비밀이 밝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때 절망감에 빠져있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벨상 탄 저 논문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인간은 뇌 속에 자동으로 어떤 특징을 잡아주는 어떤 함수가 따로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미테이션해서 사람은 이 아인슈타인을 보자마자 이 아인슈타인의 어떤 특징을 알아서 처리해서 나간다는 거죠. 요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이미테이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뇌를 그대로 뻥뜨는 이미테이션, 제2차 이미테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인공지능 거의 수학자들이 다 만들었는데 수학자는 다 필요 없다고. 이 뇌의 비밀을 그대로 이미테이션 하면 된다. 첫 이미테이션은 신경망의 아주 러프한 형태론적 이미테이션, 신경을 만들었죠. 이제 뇌의 기능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 요걸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세요. 아인슈타인을 넣으면 이게 남자로 여자다 구별하는 머신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남자 여자 구별을 입력을 정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 함수는 누가 찾아준다? 원래는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찾아줘야 되는데 데이터만 주면 무조건 찾아준다 그랬죠. 그런데 인풋 패턴을 우리가 잡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자꾸 바뀌는데 인풋 패턴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박사가 80년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 인풋 패턴 자체를 인공지능에 바로 맡겨서 찾게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바로 딥러닝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인풋 자체를 인간이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는 기계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미테이션 하면 된다는 간단하죠, 그 철학이. 그래서 그 철학을 밀어붙인다. 캐나다에서 네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냈어.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오다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요렇게 모여가 삼삼오오 이야기하다가 창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 지정학적으로 언제 노출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알파고 방사선에 피폭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싹 들어온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가면 전혀 관심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 한국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알파고 원자 폭탄이 한국에 터졌다는 게 행운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AI를 하는 이유가 근데 미국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왔고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화두가 우리 머릿속에 딱 있고요. 지금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컨트랙터를 분석하는 아주 두꺼운 법률 계약서나 문서를 통째로 입력하면 그 컨텍스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그런 머신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 지도를 보면은 미국발 리글테크 혁명이 지금 유럽으로 가서 호주도 굉장히 오래전에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시아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아시아는 최강국이 리글테크하고 법률 인공지능이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인데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끌고 있는 인텔리콘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근신이 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인공지능 굴기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아시아의 드래곤은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조금 그 다음 제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알파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법률 인공지능을 탄생했던 그 시절 50년 전에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한 거죠.
인간처럼 이거 다 변호사처럼 이걸 어떻게 추론하느냐. 그래서 이거 덤비다가 망창 망해버렸는데 제가 시도하는 기법은 뭐냐 하면요. 모든 법률 문서에 대한 그런 추론 관계망을 다 연결해가지고 함수 방식을 다 찾은 다음에 전부 다 메타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 구조를 그렇게 메타 구조로 청청히 엮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 미래학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곳에 법률이라는 신성한 재판에 AI가 들어왔다는 그 레슨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터미네이터 같은 생각하는 자율적인 AI가 아니고 뭔가 예측 함수를 여러 개 붙인 아주 고속 컴퓨팅 기계를 보고 있는 거. 그런데 딱 덮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파워포인트, 이 하찮은 존재지만 제가 이걸 인격이 있다고 느끼면 이놈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새끼 지금 발로 차면 안 되죠. 옛날에는 동물은 물건이었어요, 물건. 근데 그 학대금지법이 있죠.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저는 그걸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 인공지능이 오니 안 오니 논쟁은 변론을 하고 우리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터놓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게 뭐냐면요. 애완견 있죠. 애완견 장례식장 사업이 제일 잘 된다 그럽니다. 폭발적인 지금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하는가? 배우자, 처자식, 자식새끼 전혀 아닙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애완견, 고양이. 그걸 목숨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난리 납니다. 개 건들면은. 지금 배우자 때리면 그냥 도망가요. 남편이. 지 개 손대면 완전히 난리 나는데 살인사건 나는.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가속화시켜 줄 거냐. AI라는 팬텀 같은 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AI를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지능을 모듈화시킨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예측지능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고요. 이 예측지능의 놀라운 일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기계가 키스할지를 압니다. 이거 딱 보여주면 압수한다. 프레딕션 하죠. 기계입니까? 기계가 아니죠. 그림을 보면은 이걸 보고 키스할지 어떻게 알아요? 딱 알아낸다. 이거 예측 인공지능 MIT에서 발표한 건데 이거 우리가 MIT 과정이에요. 이게 프레디쿠스의 1차 버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